4월 1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전북 부안과 김제 군산은 길이 33.9km에 달하는 새만금 방주제로 연결돼 있습니다. 방주제가 건설되면서 관할권을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계속돼 왔는데 최근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 소식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길이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총 길이 33.9km,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주제입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새만금 1, 2호 방주제는 부안군과 김제시에, 3, 4호 방주제는 군산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2021년에는 옛 지방자치법 4조 3항 1호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는데 군산시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생 매립지 관할 지자체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헌재 판결에 김제와 군산 시민들 의견은 갈렸습니다. 헌재에서도 대법원 판례대로 따라가라 했으면 우리는 대환영이죠. 현재 결정은 저는 하여튼 아쉽기는 해요. 군산시 좀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헌재 판결로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관할권 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울릉도에 친환경 에너지를 연구하는 대학 캠퍼스와 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지역 인재들과 해외 연구기관 등이 손을 잡는데 환경을 지키면서 울릉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릉도는 행정구역상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자체입니다. 한때 3만 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9천 명을 조금 넘습니다. 고등학교도 한 곳인데 이런 울릉도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섭니다. 지방 소멸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그 세대들이 전입을 와서 울릉에서 진짜 꿈을 꾸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한동대가 캠퍼스를 만들고 해외 대학, 기업 등과 함께 연구소도 꾸립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울릉도 현지에서 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합니다. 매 학기마다 한 20여 명씩 자원하는 학생들을 울릉도로 파견할 생각입니다. 한동대에 입학할 수 있는 특별 전형의 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주도하는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해양 폐기물과 어업 부산물을 다시 자원화하거나 사업성 있는 아이템으로 바꾸는 계획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울릉도에 있는 자원을 변환 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씨앗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에 시행되는 먼섬 지원 특별법과 2년 뒤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올 연말까지 울릉군 종합발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농어촌 초등학교 중 많은 곳이 최근 신입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해결책 중 하나로 포인트 형태의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전남 영암군의 한 초등학교, 10년 전에 비해 재학생이 절반으로 줄은 데다 올해는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지방소멸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내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의 학생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사용처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좀 한정적이어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보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농촌 학교 근처는 문구사나 서점이 없다 보니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학생 수당은 전남도 내 59개 업종 12,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도시에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근처에는 실질적으로 학생 수당을 사용할 곳이 없어 인근에 있는 도시까지 차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실효성 문제에 전남교육청은 보완에 나섰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여쭤보고 또 이제 좀 더 그 건설적인 방향성이 있으면 그렇게 방향 전환해서 그렇게 유연하게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학생수당 대상은 8만 2천여 명으로 연간 522억 원이 투입됩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북수원 일대에 대규모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기숙사와 임대주택을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입니다. 지난 2013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전북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경기관광공사 등 도내 산하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곳을 포함해 축구장 21개 면적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에 기반을 둔 IT 기업과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판교, 또 인덕원 과천, 또 광교, 용인, 테크노밸리와 함께 5개의 축으로서 AI 지식산업 벨트를 완성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7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숙사와 임대주택을 합쳐 4,000호의 주거 공급 계획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재활치료와 쥐야간 보호 등 돌봄 무료 원스톱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북수원 일대에는 영동 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교통망 외에도 전철과 고속도로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공공용지로서의 첨단 산업단지를 공급해서 앞으로 수원이 수부도시로서의 경제 활성화와 또 새로운 경기도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활성화를 위해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말 착공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지난주 첫 회의를 열고 수정법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현행 관련 규정은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공장 총량제와 행위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의회엔 수원과 고양, 성남, 의정부 등 경기도 내 과밀 억제 권역 12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해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며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시 발전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는데 김승동 기자가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인구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이제 특례시가 출범하는 겁니까? 특례시는 인구 100만 달성 후 연말 기준으로 2년을 경과하면 특례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우리 화성시는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12월 1일 100만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현재 인구가 101만 명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2025년도 1월 특례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례시라 하면은 100만 이상 도시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특례시라고 합니다. 현재는 건축 허가, 그린벨트 해제, 산지 전용 등 16개 사무에 대해서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1층 이하의 건축물 허가 등 8개 사무는 특례시장이 직접 처리를 하고 나머지 8개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00만 대도시에 필요한 광역교통이라든가 병원 시설 등에 대한 권한은 아직 위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특례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무 이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례시가 되었을 때 복지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세출 예산도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 화성시정연구원 연구에 의하면은 향후 5년 동안 우리 화성시에서 추가로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약 1조 원이라고 합니다. 연 2천억 이상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에 대한 권한은 아직 위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례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분야에 대한 특례도 권한 위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내년 특례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화성시는 잘 아시다시피 844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1.3회나 되는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죠. 도농복합적, 농촌적, 어촌적, 산업단지 등 각 권역별, 지역별 특색이 아주 뚜렷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구청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행정이 시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도 떨어지고 신속성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구청 신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요새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들 또 시의원,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행정안전부에 4개 구청 신설을 정시로 요청할 것이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화성시의 이런 특수한 상황, 환경을 잘 인지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GTX-A 동탄에서 수서 구간이 이제 개통했는데요. 시장님도 직접 타보셨습니까? 예, 저도 직접 타봤더니 아주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화성시가 서울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GTX-A가 개통되었는데요. 수서에서 동탄까지 2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화성시의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고품격 주거 환경 등에 대해서 우리 이번 기회에 화성시를 소개하고 또 이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양질의 많은 인재들이 화성의 첨단 기업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화성 지역은 1919년 3월 3.1 운동 당시에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고 강력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한 고장입니다. 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 2명을 처단하였고 그로 인해서 제암리교회에 우리 화성 주민 남성들 모아놓고 일본 경찰들이 방화를 하면서 사격을 가해서 23분의 주민들이 희생당하였습니다. 바로 그 옆마을 고주리에서도 독립운동 유가족 6분이 희생당하였습니다. 이렇듯 독립운동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를 처형한 곳은 우리 화성 지역이 유일하다고 하고 또 이 많은 피해를 입은 고장 또한 우리 화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 지역에 이런 독립운동 정신과 이러한 독립운동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시는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 한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시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 취임과 동시에 29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등 현재까지 총 5번에 걸쳐서 각각 방문해서 주민들과 간담회 또 주요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말씀드린 대로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일률적인 행정 집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바로 화성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또 전문가, 시민, 공무원들로 구성된 균형 발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권역별로 필요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성시 지속 발전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 지방세 수입의 58%를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임기 중에 20조 이상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서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